예, 먼저 시장을 잠깐 볼게요. 시장을 잠깐 보는데 나스닥이 지금 11선을 계속 찍고 올라가다가 점점 더 이런 게 이제 가속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점점 강화된 걸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21선까지 눌렸다가 그 다음에 11선이 눌리다가 그 다음부터 11선하고 11선에서 약간씩 거리감이 생기죠. 그러다가 5일선인데 11선 밑으로 빠지다가 그 다음부터 5일선을 타고 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엔 3일선에서 출발해가지고 양봉을 벗고 윗꼬리를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3일선과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1선, 그러니까 왜냐면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흐를 때는 처음에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단기 이동평균 돌파는 하락하는 제일 처음부터 돌파를 하지만 이게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부터는 21선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올라오다가 21선에 처음 맞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 맞았죠. 두 번 맞고 그 다음에 또 올려주는데 점점 더 이제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이평선이 점점 짧은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건 힘이 강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가 돼버렸죠. 이 자리는 한번 깨거나 닿을 거나. 그래서 오늘 차트상으로 봤을 때나 S&P 모양으로 보면은 예, 오늘 11선을 한번 닿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좀 매도로 여부를 봐야 되는데 60분봉 상에서는 121선이 계속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놓을 때 오늘 좀 전에 HTS 궁금해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여드렸었는데 HTS를 제가 볼 때 특히나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나 현재 흐름에 대한 체크를 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60분봉 이렇게 봤다가 자리가 어떻네 그래 10분봉 3분봉 자리가 어떻고 이렇게 안 보고 한 화면에 나스닥이면 나스닥 1봉부터 1분봉 3분봉 10분봉 60분봉 틱 차트 다 한꺼번에 놓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파동의 움직임이라는 게 상승이라는 것도 어떤 거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점점 더 조정 각도는 얇아지고 그러니까 깊이도 얇아지는 형태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있겠죠. 올라가는 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보통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고요. 마지막에 여기서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평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서클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놓고 4개로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시간은 뒤로 가지 않으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뒤로 말릴 일은 없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 곡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어.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갔었다라면 그 다음부터 위로 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평선이. 그러면 그때는 쏘고 고가놀이 그 다음에 패턴이 여기서 한 번 더 쏠 거냐 말 거냐 패턴을 만드는 끝점 구간에 왔을 때 이게 하락과 상승이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의 각도나 혹은 모양을 보고서도 혹은 주가가 흐르는 걸 보고도 이평선의 모양을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연계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어 있으면 어떤 분봉을 보더라도 좀 더 다른 분봉이나 일봉 같은 거를 순간적으로 내가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60분봉을 지금 보면은 이번에 올라올 때는 어땠습니까? 120선을 60분봉에 120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죠. 나스닥 같은 경우. 맞죠? 눌렸을 때 120선 근처까지는 왔지만 120선을 깨고 결국에 종가라든 이런 부분을 깨고 끝나버린 적은 없어요.
지금 방금 또 그거였죠. 근데 이게 깨냐 안 깨냐가 일단 되게 또 중요한 의미가 이제 가질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어쨌든 수렴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상승하고 또 2, 3일 동안 어떤 수렴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어쨌든 수렴, 그러니까 하락하냐 상승하냐를 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여기서 올라오면 이 고점에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수렴을 하는 경우, 혹은 창형으로 맞고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 정도에서 다시 재차 올라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구간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반대로 아래쪽에서 그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하락이라는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라고 하는 부분들의, 주식을 매수하는 부분들을 올바른 태도로 매수를 했다면, 빠져나올 기회는 만약 물리더라도 항상 주니까,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S&P는 오늘 11선을 이미 깨버린 상태고요. 사실 제가 노렸던, 정말 노렸던 매도 포인트는 S&P가 여기 걸리는 게 목표였는데, 그날 나스닥부터가 시작해가지고 워낙에 강해서 며칠을 지금 2, 3일 동안 올랐죠. 2, 3일 동안 올라고 나서 지금 3일 다시 빠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녹색으로 그어진 3100 몇, 30, 그 정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3131 정도가 다시 돌파가 나왔는데 재이탈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오늘 나오는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단기간의 조정은 확정이 되겠죠. 거기서 또 반등을 하고 뭐하고 힘들게 움직이겠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아래로 빠졌지만 다시 또 5일선도 안 깨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 만약 나스닥이 오늘 깨지면은 내일 11선 정도 밑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요 정도 사이, 요 사이에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흐름은 지금 굉장히 좋죠. 시장 전보다 훨씬 더 올라와 버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저 라인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선별적인 종목들이 강할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어쨌든 저항 테스트를 지금 받아야 되는 구간이니까 바로 뚫어주긴 사실 쉽지 않는 자리예요. 사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어렵죠. 만약 뚫고 나서 메이저는 위에서 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그러면 더 훨씬 더 확률이 높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메이저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게 이번 주 안에 만약 나오지 않으면 어찌됐든 21선이나 11선까지는 다시 한번 또 누르면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 최소한.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서 좀 주식을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뭐 이제 와서 매도를 노린다, 혹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제가 항상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이 정도 구간 위로 올라오기 전부터, 이 정도 자리부터는 계속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죠. 근데 시장이 강하니까 단기적인 전략이나 단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자리가 왔을 때 스윙을 잡고 나면은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만, 이거를 내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 이거 시장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간단하게, 지금 시장 강했어요 안 강했어요? 강했잖아요. 네, 강했어요.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반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처럼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죠. 급락에 나왔던 엄청난 하락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회복률을 거의 100% 가까이 회복을 해주는 리커버링이 나온 거죠.
복원이 돼 버렸으니까. 이랬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 V자 반등으로 보고 이평을 타고 계속 이평태로 타고 가는 건데, 강한 상태에서는 이게 뚫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상승 기조로 완전히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지금 아직도 경기 회복이나 이런 쪽에 되게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거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침체라는 부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강해요.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게 항상 이상한 걸 감지를 하라고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굉장히 강했고 이평선 잘 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락을 계속 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자리라는 거는 내가 수익이 났을 때,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 부담이 되는 자리라는 건 내가 수익이 났을 때는 끌고 가는 건 언제든지 끌고 갈 수 있고 계속 가져가도 상관없다. 지금 굉장히 강하니까, 강한 시장이고 내가 단가가 뭐 이평선에 눌림목에 잡거나 박스권 하단에 잡거나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물렸을 때예요.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손절가를 꼭 지켜야겠죠. 꼭. 맞죠? 존버는 하면 안 되겠고, 일단 손실이 났을 때는 짧게 봐야 되고, 지금 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그런 시장에서 이게 더 미쳐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수익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사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팔았을 거고, 또 눌리는 거 보고 막 잘 보는 사람은 여기서 사가지고 또 이평선 다니까 팔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자리, 또 이제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는 자리를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수는 없으니, 또 눌림이 오면 사보고, 수렴한 나오는 부분 사오고, 갭 상승 나오고 나서 다시 갭을 지켜내 주니까 또 사보고, 이렇게 사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사는 매매를 하다가 만약 꺾이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꺾이는 자리나 이격이 굉장히 긴, 추세선하고 이격이 20% 이상 나거나,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 10%, 10%죠. 10% 이상 나는 구간이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우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만약 접근을 할 거야,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차라리 설명해 주는 게 하락장 대응법이 될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대응을 합시다 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하는데 나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어. 근데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이 매매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어제 내가 매매했던 거랑 오늘 매매했던 거랑 똑같으면서 나는 보수적 대응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하죠.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공격적이다라는 건 배팅을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수적이라는 건 평상시에 내가 1차 물량을 매매를 할 때는 1차 물량을 2차 매수까지 매매를 할 때 1차 물량을 10%까지 매수를 하고, 비중에 2차 매수는 15% 더 늘려가지고 한 종목에 25% 중에서 4종목 정도를 내가 매매를 해. 그럼 보수적이라고 하면 한 번 매매를 할 때 내가 10%를 비중을 10%를 들어갔다면, 그 다음번에는 반절로 줄이든지 더 줄이든지 해서 5% 정도로 접근하면, 내가 지금 현재 빠질 때 평상시에는 나는 마이너스 5%나 10%의 손절에 뭐 정해놓고 봤는데, 만약 5%로 매수 접근을 한다면 5% 손절이 아니고 10% 손절해도 원래 내가 한 종목 손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수적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비중을
적게 하는 거죠. 맞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방송을 네, 저는 점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점점 더 참여를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건가? 예. 맞으면 1번, 기본적으로 틀리면 2번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는 10%에서 매수를 했었다면 5%로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손절선을 예전에는 맥스로 이평선을, 긴 이평선을 하다 보니까 넓게 넓게 잡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보통 메이저 라인 매매 기법을 하다 보면 위아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10% 정도가 대략 밴드가 잡혀요. 그러면 처음에 매수를 이 구간에 왔으니까 매수를 처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 눌려다 보니까 눌려다 돌아서 나온다면 한 번 더 추가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뭐 끝나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끝까지 또 다 밀려요. 밀리는 날 있으면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또 중간쯤에 한 번 더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사게 돼가지고 분할로 사게 되면 평단가가 이게 밴드가 10% 밴드라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면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이너스 절반 정도 손실이 되겠죠. 마이너스 이 중간값이 매수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가를 여기서 한 번 더 낮춘다는 보면 되면 3%대로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매매를 한번 할 때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중 10%를 가져가고 20%를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적게 사고 올라가는 건 상관없잖아. 상관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관있죠. 예, 더 살 거라는 후회를 만드니까. 근데 차라리 샀는데 올라가. 더 살 생각을 어느 뭐 일정 수준까지는 매수존이라면 매매를 하겠지만 매수존을 지금 생각했던 자리로 넘어가게 됐을 때 굳이 하지 말고 그냥 그걸 좋은 단가로 들고 가서 더 많이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보수적이다라고 할 때 이제 손절선을 잡을 때인데 이거를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비중도 줄고 10% 매매하던 게 5% 매매를 하고 손절선이라는 퍼센티지도 줄여버리면 몇 배가 차이 납니까? 4배가 차이 나는 거죠. 맞죠? 리스크를 4배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밴드를 반으로 쪼개서 줄이고 수량을 반으로 쪼개서 줄이면 그러니까 손절선을 반으로 잡고 하게 되면 4배가 줄어드는 거니까 4분의 1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락장 대응법이라고 하기보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비중이랑 이제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시장이 이런 구간에 와 있어요. 직전 고점 구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의 저항을 맞고 있어요. 돌파가 나와서 나스닥처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전고에서 움직였던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공포를 맛보다 이제 매수가가 와서 털 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현재는 어쨌든 지수상으로 부담스러운 위치다. 부담스러운 위치니까 보수적으로 하자. 이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능동적 하락장 대응법이겠죠. 맞죠? 주식에 살 수 있는 하락장 대응법이라는 게 사실 선물이라고 국한돼서 보면 매도 치면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데 무슨 대응이야? 맞지 않아요? 매도 치면 되는데 무슨 하락장 대응법이 어딨어요? 매도 쳐갖고 수익 내면 되는데 하락장의 대응법이라고 필요한 건 이제 상승에만 수익 낼 수 있는 이제 주식이라는 거에 필요한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거에 나는 어차피 살 거고 어차피 샀으니까 올라가야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예.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걸리는 자리, 이런 걸리는 자리와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하는 게 능동적 하락장 대응이 될 수 있죠. 첫 번째로 보수적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는 거. 평상시보다. 평상시보다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는 거랑, 두 번째는 손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상승이 완연한 구간이거나 계속적인 상승의 구간으로 유지가 되는 구간. 그러니까 즉 단기 이동 평균선이 11선 정도까지라고 본다면 11선까지는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척이라면 손절폭을 11선 구간으로 잡는다든지 해가지고 손절폭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고, 손절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게 갑자기 빠질 때, 갑자기 급하게 빠졌어요. 나는 맨날 5% 손절하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는 나열했더니 개파락해서 마이너스 10% 됐어. 그럼 이거 손절해요 안 해요? 손절합니까?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급하게 밀렸으니까 위로 반등하는 거 볼 때까지 지켜봅니까? 예. 내가 손절이라고 생각했던 자리보다 개파락을 하거나 빠지거나 하면은 일단 정리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저도 손실 난 상태에서 정리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죠? 손절한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제가 얘기한 게 요즘에 종목들이 좀 많기는 한데, 많이 얘기한 것 중에 손절한 거, 네, 대아티아이 손절했잖아요. 손실 맞잖아요. 하신 분들은 어쨌든 대북에 북한에서 또 연락 안 해주겠다고 깐족깐족 돼가지고 심심한가, 요즘에 심심하신가 북한 분들이. 대아티아이에 빠졌잖아요. 대아티아이를 원래 매수할 때 매수할 전략은 메이저 라인부터 매수를 하되 5,600원, 뭐 여기 5,600 밑에까지 보고서 5,6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다. 그래서 6,000원 밑에서 한번 사고 5,600원 정도 오면은 그때 또 한 번 더 사고 하는 식으로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거기서 만약 여기서 지지가 되고 돌파가 나오면 6,300원대를 돌파가 나오면 적어도 7,000원대 다시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에 수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대북 뉴스 딱 나오더니 빠졌어요. 빠졌는데 시가가 5,000 살려고 했던 5,600원 이하에서 출발했네. 그러면 이게 매수존이 넘어간 거죠. 매수존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매수존이 깨진 거잖아. 매수존 아래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통 이 자리에 오면 일단 한번 사고는 보는데, 추가 매수까지는 1차 매수니까 추가 매수까지는 일단 하고는 보는데, 왜 안 했냐면 어쨌든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슈라는 게 안 나오면 재료가 끌고 앉고 있는 거지만, 이슈라는 게 터지고 이미 뉴스가 오늘 나와갖고 뭐뭐 때문에 오늘 올랐다라고 얘기하면 그 재료는 끝난 거야, 그날. 주식 초보자분들이 혹은 특히나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다고 해요. 오늘 시장 오르면 오늘 뭐 때문에 올랐죠? 무슨 이유 때문에 올랐죠? 이 종목이 급등하면 오늘 저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예, 급등한 이유라는 게, 혹은 급락한 이유라는 게, 이유가 없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유가 있을 때는
점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이슈라는 게 여러분 귀에 들어온 이슈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는 안 움직여요. 그걸 제가 뭐 전문 용어니 뭐니라고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정사실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이슈가 나왔으면 재료는 그 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화되는 거죠. 기정사실화라는 게 이미 그게 기정사실처럼 시장에 녹아버린 거죠. 베타컴플리라고. 여기서 위로 올라올 때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매수 존에는 이탈했는데 손절하려고 했던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보는데 윗꼬리를 달고 추세선을 저는 근데 뭐 여기서 빠질 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날 했죠. 이날 이 녹색선 구간을 이게 녹색선 구간이 추세선인데 이 구간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윗꼬리를 나니까 그거는 제가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얼마나 해가지고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순매수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외국인 순매수 수량을 보면 순매수 금액이 그저께 2355예요. 그래서 뭐 영향 주고 말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추세선을 밑으로 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대하태를 제가 그냥 뭐 이거는 추가 매수도 안 했기 때문에 1차 정도 위에서만 잡은 거에서 정리를 한 게 이유가 첫 번째로는 어쨌든 지수 부담 걸릴 수 있는 자리니까 두 번째는 얘가 이슈가 나와서 약해졌으니까 세 번째는 추세선을 회복을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회복을 하고 나서 재차 밀리면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져 있냐면 분봉상에서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구간에서 이런 패턴 구간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건 하락 패턴이니까. 네, 보이시죠? 올려쳤다가 그 다음에 중심값도 회복 못하고 빠졌는데 또 중심값에서 걸려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저가만 계속 붙여요. 이건 완연한 하락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라서 그 다음에 지금 밀려버렸으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분 좋죠. 잘 털었으니까. 원래 털려고 그랬으면 오늘 손절이 나가는 게 원래 손절 폭이거든요. 휩싸 폭까지. 근데 그냥 미리 부담도 있고 하니까 지수에 그것 때문에 정리를 했다라고 봅니다. 하락장 대여법을 첫 번째 비중을 줄여서 한다. 손절폭을 타이트한다. 이게 종목이 좋고 나쁜 게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어때요? 비중을 어떻게 하고 손절을 얼마 정도 잡아가지고 내가 줄여가지고 한다라는 게 시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이에요. 대답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달라지는 일입니까? 종목이 좋고 나쁜 게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없죠. 순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든 어떤 시장에 되어 있든 간에 순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보통의 시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른 문제가 사실 전혀 없어요. 시장이 어떤 꼬라지든 내가 산 종목이 어떤 모양새로 움직이든 상관이 없어요. 대응이라는 측면은. 대응이라는 건 100%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사실 정말 주식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손절을 못하거나 하는 부분들. 주식이든 선물이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났죠. 최근 시장 지금 두세 달
어쨌든 초보자가 수익 더 잘 나요. 기술적 분석은 잘 맞는기도 하지만 올라가는 게 또 더 가기도 하고 고가 갱신하니까 진짜 주식 초보책 가장 기초책 한 권 30페이지 정도까지만 읽고 이번에 주식했으면 다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박 난다고 하는 수치가 수익이 얼마나 나겠어요. 계속 먹고 팔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에 절반 먹으면 정말 많이 먹는 건데요. 절반까지도 못 먹죠. 근데 만약 여기서 하락을 해요. 예. 여기서 찔끔 먹고 여기서 찔끔 먹고 근데 찔끔 먹고 나왔는데 더 가버렸네.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으면 원래 여기서 1430에서 30에 사가지고 2000까지 한 600원 정도 먹을 걸 2, 300원 정도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들고 간다 하더라도. 근데 하락할 때는 어때요? 홀라당 상승할 때는 홀라당 잘 팔아가지고 그렇게 먹어서 이 파동에 대해 300원 빠지는 300원 1400원 정도에서 2200원 정도까지 한 800원 정도가 수익이 나는데 빠질 때는 빠질 때 눌림이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하고 했는데 또 21선까지 빠져. 또 추세선까지 빠져갖고 또 추가 매수해. 이제 더 이상 돈 없는데 더 빠져. 근데 그러면 나는 최고점에서 이게 결국 빠져갖고 여기까지 온다라면 최고점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한 거를 이 시세 박스 끝날 때까지 홀딩하게 된다는 거죠. 분할 손절을 대부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미 투자자의 숙명은 여러 번의 작은 수익, 한 번의 큰 손실. 이런 광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스탁론 하라고, 돈 빌려서 주식하시라고, 돈 빌려주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대부분 매매를 할 때 매매에서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가장 많이 겪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 번 계속 수익을 나가지고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하는데 한 번 눌려가지고 내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한 게 눌리길래 샀어. 근데 더 눌려. 또 샀어. 그런 식으로 했는데 빠지면, 그러고 나서 빠지면 그래도 반등 한번 나올 때 팔아야지. 반등이 나오면 팔 수 있어요? 못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 본전까지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질 때는 21선에 샀는데 빠지니까 61선을 또 60선 사고, 또 빠지니까 또 120선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다가 물량은 엄청난데 나는 풀배팅인데 지수는 생각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재차 하락만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큰 손실이 한번 나겠죠. 그래서 하락장 할 때 대응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락장 대응법이 있나라고 누가 물어봐서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한 대답으로 하는 거죠. 매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걸로 바뀌는 거죠. 매수 매도의 기준이 있다라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시장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누가 예전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상승하는 이런 추세에서 계속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가. 그러다 한번 빠집니다. 그럼 수익 매매를 내가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게 어떤 겁니까? 이상적인 게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가니까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가니까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가니까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갔으니까 팔고, 또 여기서 매수했는데 밑으로 빠져버렸고 손절. 이게 사실 맞는 매매죠. 이런 매매를 계속 계속 맞다가 한 번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틀리는 매매, 한 번 틀리는 매매라고 하는 거고, 만약 또 반대로 이제 하락할 때 이평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반전을 했어요. 그럼 얘는 이거는 매도를 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친다고 봤을 때 이쯤에 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 돌파를 못해갖고 빠져갖고 손절. 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돌파가 또 안 나와. 근데 또 그럼 쌍바닥 만들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또 들고 있다면 또 손절. 그 다음에 또 손절하고 나니까 또 올라갈 것 같아. 또 매수. 근데 또 이번에 진짜 3번 딱 저점 만들고 이제 파동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상방이다, 이거 완전 내가 최저점 잡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더 빠져버려. 또 손절.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여기 또 한 번 매수를 했고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상승 파동이 나타나니까, 이런 매매를 하면은 나타나니까, 그러면 얘는 계속 틀리다가 한 번 맞춘 거예요. 맞죠? 한 번 맞춰갖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추세대로 계속 매매를 하고 한 번 틀릴 때 털고 나올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한 번 물리고 털고 나올지. 그럼 이거는 한 번만 틀리는 매매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죠. 이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한 번만 틀리는 게, 한 번만 맞추는 매매와, 그래서 한 번만 틀리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지 할 필요는 없는 건, 일단 깨지면 이거 한 번만 손절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매수 매도의 기준이 있다라는 건 내가 분명히 매수는 어떻게 포지션을 할 거고, 매도 수익 났을 때 매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손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면 손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내가 손절가를 처음에 정해놓은 게 10,000원이었어. 그럼 내가 생각하기를 그래 1,900원, 9,900원. 잠시만요. 네, 10,000원짜리를 10,000원을 손절하려고 했었는데 밑으로 빠지니까 900원에 난 손절했어. 뭐 어떤 거는 11선 깨지면 난 팔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11선에서 마이너스 3% 혹은 11선 자리가 깨져가지고 나는 정리했어. 이건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릴 때 여러분 채팅이 안 보이니까 그게 좀 중간중간에 제가 물어보는 게 붕 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답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에서도 모르니까, 뭐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1분만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중간에 녹화를 자르질 못했네. 일시중지로 했어야 되는데. 예.
사실 내가 10,000원의 손절을 잡고 있다가 9,900원에 손절하는 건 쉬워요. 손절하면 올라가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가 아직 덜 돼 있고요. 공부가 덜 돼 있는 상태거나 손절가를 잘못 잡았겠죠. 그리고 손절하고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손절하고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나? 그게 나는 그 이상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 손실을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얘기도 잠깐 좀 더 드리긴 하겠는데 일단 손절 얘기 마무리합시다. 손절이라고 하는 게 10,000원까지 했다가 9,900원이면 난 털 거야. 그러면 이거 털면 되잖아. 탈 수 있는 거야. 털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1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11선에서 1% 2% 내가 빠지면 손절해야지라고 해서 그 가격을 내가 정해놨어. 만약 정해놨어. 그 가격에 와요. 그 가격에 딱 오면 손절해야 돼.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하기 힘든 게 방금 데아티아이나 뭐 이런 거는 하락폭이 많이 안 나왔는데 내가 손절을 하려고 마음먹은 게 10,000원이야. 그게 장중에 빠져가지고 9,900원 정도 오가나 되면 그래도 10,000원 깨진 것 같다 생각하고 팔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손절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거나 갑자기 화장실,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어. 혹은 밥 먹고 왔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급락이 나와서 9,500원이 되어 있는 거야. 나는 분명히 나는 손절도 잘하고 마음도 다 잡고 정말 그리고 또 굿이브닝이 가르쳐준 대로 난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냐 이런 생각이 들과 동시에 9,900원까지 손절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9,500원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나 이건 손절 못해 이게 되는 거죠. 뭐 9,500원도 마찬가지예요. 9,500원은 딱딱 9,400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라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제가 바로 직전 강의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기억에 아련하게 남은 첫사랑은 다 첫눈에 반했거나 보자마자 좋았다고. 그러니까 평생 기억에 남는 거라. 날 힘들게 하는 종목은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큼 힘들게 한 종목은 있을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한 종목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진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한 종목이 가까스로 매수가에 털린 적은 있지만 그게 굉장한 수익으로 돌아오진 못해요. 여러분들이 HTS를 항상 꺼놓고 아예 인터넷으로 그 가격의 주가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않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면 그렇게 못해요. 매수가 와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좀 더 빠질까봐 걱정돼서 못하거든요. 심리 싸움이에요, 이게. 내가 비중이 별로 많지 않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비중이 많이 있는 상태, 혹은 내가 매매를 다 완료한 상태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일단 어떻게 되더라도 반 이상은 털어내야 되고요. 다 털면 좋죠. 다 털면 좋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나 마음이 들어서 안 털 것 같긴 한데, 이걸 손절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이거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뭐 매매라는 게 이런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강의 같은, 이런 이야기, 이런 경험 같은 거 하지는 않을걸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9,500원에 왔는데 내가 봤을 때 9,500원이야. 정말 털기 싫어. 미치겠어. 난 9,900원에 오면 털 거야.
근데 9,900원 올라오면 못 털어요. 왜? 난 이제야 내가 손절할까 말까 생각하는 고민이 왔는데 밑으로 빠진 것도 아니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9,900원까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털어? 매수가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다 이제 9,500원이 깨져서 더 아래에 털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안책을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게 어떤 종목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사실. 9,500원이 있어요. 9,500원 내가 딱 봤어. 화장실 갔다 왔더니 배 아픈 걸 해결하려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100만원이 손실 나 있네. 100만원이 내가 생각보다 더 손실 나 있어. 만약 그러면 9,500원에 근데 손실이 크니까 팔기는 싫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정리를 딱 해야 돼. 아, 이거 그럼 9,400원 깨지면 난 다 털자. 그게 아니면 보자마자 그냥 바로 손절해야 돼.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100원 차이로 50원 차이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 예, 자기가 공부한 대로 공부한 만큼의 기준대로 접근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거야. 예. 아시겠죠?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다 머릿속에서는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잖아요. 저러고 저래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안 되면 10번 수익 나더라도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게 엮여 있어서 그래요. 내가 1,000만원 가지고 수익 냈어.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된 거야. 2,000만원이 됐는데 2,000만원 가지고 또 매매를 해 계속. 그래서 나는 이걸 100%를 수익을 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100만원씩 100만원 사가지고 100%를 내려고 부단히로 노력을 해갖고 100만원이 됐는데 2,000만원에서 이제 2,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비중도 늘고 뭐하고 하겠죠. 딱 50% 손실 나니까 본전 와버리는 거야. 난 손실은 50%밖에 안 남았는데 본전을 50%밖에 안 했는데 50% 마이너스 나고 나서 보니까 한두 달 만에 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시 본전이 돼버려. 그럼 여기서 이제 멘탈 터지죠. 그럼 난 2,000만원이 이제 왜 내 돈 같거든. 내가 잃은 돈 같아. 1,000만원이. 그러면 이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이때는 마이너스 50%가 나여서 50%는 나왔고 1,000만원만 들고 있게 된 게 아니라 나는 원금이 2,000만원인데 반토막 난 기분을 갖게 되는 거야. 반토막만 갖게 되는 기분이 되다 보니까 무리수를 주는 거죠. 미수도 쓰고 배팅도 크게 하고. 왜 난 2,000만원 가지고 놀던 사람인데 어떻게 1,000만원 가지고 놀 수 있어? 안 그래요? 나 2,000만원 가지고 한두 달 전까지 놀던 사람인데 어떻게 뭐 단돈 1,000만원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매매해? 옛날처럼 100만원씩. 이게 모든 게 엮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하나를 잘못 골라가지고 혹은 내가 뭐 이래가지고 손실 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이 느껴지잖아. 근데 이게 비중에도 엮이고 가격에도 엮이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대로 이게 2,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마이너스 50%다 지금 100만원 남았어. 그럼 그때는 이제 내 클래스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손실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급등하는 거 찾게 되고, 많이 살 거 사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많이 사게 되는 종목, 또 여기서 보면 많이 사게 되는 종목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풀미수까지 쳐가지고 1,000만원을 풀미수면 2,500원이 크지 않으니까 뭐 한 3,000만원 정도 내가 치겠다고 해서 풀미수를 치게 되면 2.5배 정도 매수할 수 있으니까 한 7,500 정도 매수를 할 수 있어요. 7,500 한호가에 살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지금 많지 않거든요. 내가 한호가에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 또 뭐 삼성전자니 뭐니 이렇게 한호가에 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급등이 안 나와요. 마이너스 50% 난 사람을 만족시키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퍼센티지가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안 가니까 답답하니까 또 손절해. 왜 손절이냐고요? 비중 많이 살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봐요. 사보면 알아. 왜 몰빵 치려고 생각하고 사면은 절대로 그 빠질 때 받겠다고 분할 매수로 받는다고 아래다 깔아가지고 몰빵 다 못 넣어. 20-30% 정도 40% 정도만 밑으로 깔아 사가지고 뒀다가 위로 남아있는 60%는 좀 올라갈 때 그냥 추가 매수 하듯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 매수 하려고 할 때는 주가가 어때? 정말 화장이 굉장히 잘 돼 이렇게 이뻐요. 이뻐. 네. 그럼 또 거기서 사면 자고 깨면 또 눈썹 없고 눈썹 없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역사이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손실나는 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락장 대응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차트를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니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락장 대응법이라는 게 결국에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하는 것 자체가 하락장 대응법이죠. 내가 손절의 기준이라는 부분들과 익절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익절의 기준 잘 지키고 손절의 기준 잘 지키고 그렇게 매매하면 하락장 대응법이라는 게 일단 따로 필요 없어요. 단 시장이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거나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평가에 대한 이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여기 깨져가지고 판다면 부담스럽지 않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가지고 내가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 눌림을 보거나 내가 손절을 보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 정도 폭을 손절하거나 이 정도 폭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돼. 그럼 추가 매수를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추가 매수를 할 때 더 많이 사야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더 많이 사야 된다는 건 내 돈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거니까 부담이 또 늘어나죠. 그래서 부담스럽다라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제가 차트 메이저라인 보여드렸듯이 위에 직전 고점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걸리는 자리일 때, 이 자리일 때 돌파를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돌파를 예상하고 매매를 하려면 만약 이걸 돌파되고 매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차라리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올라와서 나는 이미 수익인 상황, 난 이미 빨간불인 상황에서 돌파를 할 때 추가 매수를 했다가 이게 실패한 것 같다 그러면 털어도 그럼 수익이지. 근데 여기서 돌파할 거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떨어지면 여기서는 무조건 손실인 거야. 물론 여기서 받으려고 하는데 빠져요. 그럼 이것도 손실이니까 손절하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사가지고 단가 이 정도 잡은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박스권이 틀린 거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바로 털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깨지면 바로 상황인데 이게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졌을 때가 문제예요. 그럼 적어도 이 박스의 절반 정도까지는 내가 손절폭을 둬야 되고, 근데 보통은 여러분 손절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일반 투자들은 다 이제 이거 깨지면 해요. 여기서 이 박스권이 오롯이 다 손실이 돼 버린다고. 박스권 하단에 잡아가지고 상단에 팔고요. 돌파하면 돌파하고 나서 여기 지지를 보고 홀딩하는 게 우선인데, 그러면 손절폭이 다 어떻게 돼? 여기서 이만큼 깨지면 이 정도 손절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돌파를 노리다가 돌파가 밑으로 매면 왜 중간쯤 오면 한번 추가하게 돼. 사람이 그냥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고 원래 돌파 매매는 돌파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되면 바로 던져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이야기한 거 머릿속에 정리되십니까?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락장 대응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하락장 대응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데 오늘 이런 게 있었어요. 카톡방에서 셀트리온 29층인가에 매수를 누가 물어보셨거든요. 요즘 근데 누가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층이라고 하는 셀트리온 왜 정지해요? 왜 또? 네,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2조 원대 종목이었는데 20만원대 초반에서 30만원까지 약 30%가 올라와가지고 시가총액이 1조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래요. 시가총액이 1조 정도 상승을 했어요. 단기 이격이 이것만으로 30%가 나와요. 이전에 만약 13만 8천원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올라오고 났는데 이 정도 눌렸잖아요. 다시 이평선 결국 붙었잖아요. 얘가 더 갈 수도 있지만 단기 이평이라도 최소한 5일선이라도 붙었을 때 매수를 하려고 해야지 위로 올려칠 때 매매를 해가지고는 수익을 내기 참 어렵고 올바른 매매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얘기를 하는 건데 하락장을 대응을 할 때는 아까 손절이란 얘기했죠. 손절이 생각보다 갑자기 급격하게나 뭐 혹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파락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손절을 했을 때는 거기서 손절가를 바로 잡거나 아니면 바로 즉시 손절을 해라. 나중에 올라갈 때 차라리 좀 더 비싸게 내가 다시 사더라도 살 수 있어요. 못 살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차트의 어떤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걸리는 자리들에서 너무 무리하게 배팅을 하거나 혹은 걸리는 자리에서 밑으로 빠질 때 손절선을 정해놨다면 그 손절 부분들을 절대로 늘리거나 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걸리는 자리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지금 위에 이평선 저항이 있거나 직전 고점 구간이거나 이렇게 딱 봐도 고점 구간, 직전 고점 구간이 이런 구간이라면 밑으로 밀릴 때 추가 매수에 적극적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데 적극적이겠어요? 아니죠. 걸리는 자리에서 빠질 때는 그냥 한번 매매해가지고 안 되면 손절하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굳이 고가권에서 밀려갖고 빠지는데 추가 매수를 하면 추가 매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손절 못해. 여러분 한 주씩 사가지고 5주 최대 만들기 해가지고 5주 이상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손절 한 종목 차라리 그렇게 해서 2천 종목을 샀어. 그럼 2천 종목 쭉 봐가지고 그냥 수익률 순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수익률 순으로 딱 해놔. 이거 수익 났고 근데 마이너스가 뜨기 시작해. 그 마이너스 10% 나는 걸 다 팔아. 10% 넘게 나는 걸 다 팔아. 그런 식으로 매매해서 수익 난다니까 진짜. 해보면 그런 식으로 매매해서 수익 나요. 그렇게 하면 손절 잘할 수 있잖아요. 5주씩 하면 여러분도 클래스가 있으니까 5주씩 못하는 거잖아. 100주씩 해야 되고 롯데칠성 같은 거.
기계적인 손절이 가장 큽니다. 선물 매매를 할 때 선물 매매에서 결국 스킬이나 이런 거를 잘 배우시고 잘 공부를 하셨음에도 손실이 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10만원, 20만원 가장 많이 계속 잘 먹는데 한 번에 존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존버를 많이 하게 되냐면 존버를 하다가 수익 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존버를 하지 않아 가지고 존버를 해 가지고 손실 나는 날은 한 달에 정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두 번 때문에 그날 닉나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자분들이 계시는데 뭐 하루에 몇 번씩 매매를 계속 하다가도 하도 재밌어. 밥 먹고도 보고 싶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이 보고 싶어. 삼성전자 주가랑 수젠텍 주가 뭐 이런 애들 주가를 누구보다 더 많이 보고 싶어. 항상 보고 싶어. 근데 항상 항상 보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리고 손절을 할 수 있을 때 해 두시면 다시 살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내가 좀 정해놓고 존버하지 않는 습관. 존버는 비트코인 할 때 옛날에나 존버 뭐 가즈아 뭐 이런 거지. 주식은 좀 전에 말했던 건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위에 걸리는 자리나 직전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고점 구간일 때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거, 비중을 좀 크게 두지 않고 매매하는 거,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만큼 타이트하게 잡는다. 타이트하게 잡는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좀 더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매수를 항상 걸리는 자리일 경우에는 항상 더 지금 사고 싶은 거 한 번 더 참고 사보고. 많이 여러분들 느껴봤잖아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나만 빼고 갈까봐 털컥 샀더니 그 버스 나를 한참 동안이나 기다려주는 버스였다라는 거 많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놔두고 갈 것 같은 그 버스는 한참 동안 내 앞에 서 있었어.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결국에는 그런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제 20년 되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여러분도 그냥 그럴 때가 오겠죠.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락장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루에 한 개 정도씩은 뭐 녹화를 하든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분씩 원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약간 시간이 오버됐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톡방에 뭐 강의나 이런 물 내용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도움이 좀 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시면 댓글 좀 다시고요. 구독도 좀 하시고 4,000시간 빨리 채우려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